아니구나. 조선일보서 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워. 그 멀티 이거 쏜 거 있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왜 조선일보에다가 빔 프로젝트 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도 누가 한 건지 혹시 시민단체로 그러는데? 외국자들이시죠. 그게 바닥에도 되거든요. 그 쏘는 게. 네, 그렇죠. 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바닥에도 만들어진다. 아이디어 기가 막히게 역사적 이벤트였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누가 그런 거를 이제 뭐 함께 잘 사는 뭐 박산 블루밍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무슨 표정 있게 근엄하세요. 더 이상 못 참아. 몇 가지 일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자, 앞에 사진이 나가가지고 누가 늦게 온지 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좀 바쁘시죠? 늦었습니다. 제가 에이. 뭐 이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바쁜 티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빠서 늦었다. 이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그쵸, 푸나님. 왜냐면 먼저 사진을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 늦게 왔는지를 인증하려고. 저는 안산에서 오느냐, 시간 맞춰 오느냐, 얼마나 그냥.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재밌다. 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제일 재밌어 아주. 자, 시작하시죠. 네. 아, 회의가 늦어져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머, 아까랑 너무 달라. 그게 아니라 인생 뭐 있어. 반성하시는데. 빨리 시작하세요. 시간이 없어. 손 들고 싶게. 자, 스탠바이. 숨 쉬는 것도 정치다. 1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곧 나오고 시작하려니까 시작이 안 되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오늘 제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 김현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결같이 나와 계시고요. 또 새날에 한일전 배우조종 감독 응원단장 우리 푸른나무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앞에 지금 이렇게 우리 푸른나무님이 이렇게 뽑아주신 것에 딴 소리 없이 이거부터 한번 그냥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김현 부총장님이 추천하신 건데 노래를 직접 부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신다고? 네. 죽창가요. 그냥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조국 수석이 이제 이게 인용해서 화제가 된 바로 그 노래입니다. 자,
노래는 김현 부총장님이 불러주시겠습니다. 같이 더빙입니다. 이 노래 아시죠? 일투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안에 꽃이 피우는 물로 보여 발등에서 갈라질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안에 새가 아랫역은 역에서 우러인 파란새가 되자 하네. 이들 파는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려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주 가슴에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이야, 박수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지금 고 김남주 시인의 시를 곡으로 만든 죽창가를 국민 가수 이선희 씨의 음성으로 듣기가 어려워서 개런티가 좀 세서 모시기 어려워서 김현 부총장님의 음성으로 깜짝 놀랐네. 아이고. 들으셨습니다. 이게 그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 놈들은 총 들고 우리 죽창. 동학구들은 죽창 들고 싸웠던 바로 그 슬픈. 네. 야 진짜 이것 때문에 또 뭐 조국 수석을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 드라마의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다가 한참 잊고 있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함께 그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죽창가를 포워딩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드라마는 못 봤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올린 것 때문에 기사 난 거를 뭐 일부 야당에서 대변인들이 논평을 한 걸 보고 정말 몰 역사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고 읊어보고 정말 그 우리 선열들의 이 항쟁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임시정부 100주년 되는 해 그다음에 그 3.1 그 운동 100주년 되는 해에 또 일본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는 그리고 조국 수석님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SNS를 보고 놓칠 뻔했던 거를 저는 놓칠 뻔한데 다시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의원님 목소리에 네. 비장함이 있으니까 가슴이 확 꽂히네. 그랬어요. 의원님을 미워할 수가 없다니까 이런 점 때문에. 뭔가 그 투쟁 의식이랄까 선명성이 너무 강해. 너무 좋은 거예요. 국민 가수 이선희 그렇죠. 씨였다니까요. 아이고 참.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5.18 그 민주화 운동을 많이 기념하면서 이 죽창가를 불렀어요 저희는. 말 자체가 죽창 그러니까 좀 무섭긴 하지만 대나무 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이 막 6.25나 이런 것도 연상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창 그러면 지금 이 비판도 그렇잖아요.
조국 수석이 죽창 들고 그러면 막 그러자는 소리냐 이런 건데. 아니 총을 들고 탄압에 맞서서 그야말로 민중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대나무 그러니까 깎아가지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죽창 자체가 그렇게 어떤 무서움의 상징이 아니고 끝까지 한 거. 조국을 지켜냈던 분들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올해 왜 유관순 열사 추모 영화의 제목이 한 거였지 않습니까? 한 거 한 겁니다. 우리도 한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꼭 우리 거는 좀 적게 보고 남의 거는 근사하게 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 프랑스 혁명가에 이어져서 프랑스 국가 레미제라블. 거기 예. 보면은 그 가사를 번역해 놓으면 살벌합니다. 네. 지금 이 죽창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살벌한 정말 피 튀기는 그런 내용과 표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한번 불러보시죠. 아 어렵다. 이선희 씨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바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3박 4일간의 미국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야당이나 또는 일각에서 도대체 정부가 뭐 하냐라고 이렇게 할 때 정부가 발빠르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한 중에 하나였죠.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한 것을 일단 본인의 육성을 조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에 이제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부터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생각한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한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미국 측 인사들은 예외 없이 이런 입장에 공감했다. 예외 없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리고 백악관 인사들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났고 일본의 조치가 동북아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에 다들 우려를 표했고 개인적으로 이번 방미 결과에 만족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미국 쪽 반응은 이랬다고 합니다.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이해했다 이렇게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 꽤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꾸 이런 걸 물어본 모양이에요. 미국의 중재를 한국이 요청했냐? 김현정 실장이 가서 이제 차장이 가서 요청했냐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직접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 측 인사들이 우리 입장을 공감했으니만큼 미국이 알아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관계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제 답을 대신하는 것 같다. 한미는 언제든 한미일 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은 일본은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있지만 기본적인 입장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거 이제에 대한 뭐 해석, 느낌, 또 그에 대한 반응 이걸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죠. 미국에서 출발할 때도 인터뷰를 공항에서 약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 측이 세게 공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김현종 차장의 스타일로 보면 뭐 이렇게 뻥을 치거나 좀 허세가 있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세게 공감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회자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김현정 본부장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냥 개인 김현정 본부장 얘기를 좀 하면 아버지가 김병연 전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분이고 고향이 순천이에요. 근데 예전에 일본하고 우리가 김 있잖아요. 먹는 김. 그 무역 협상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과의 전쟁. 그렇죠. 예, 그때 이 김병연 전 대사가 일본과 그런 이제 통상 무역에 대한 논의를 했던 분이고 이어서 이제 김현정 본부장이 저희 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겨서 한미 FTA
그 협상을 맡겼던 거고 그때 개성공단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그러니까 저 수출하는 문제를 막판에 그것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이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더 익숙하고 자신 있게 표현해서 예전에 그 집 식구들이 좀 예, 그렇죠. 예, 영어 영어, 잘하는 형제들이 많죠 그 집에. 일본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조센징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도 굉장히 이제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도 일본과 그런 이제 무역 관련한 일을 맡았던 분이고 이 시기에 또 이제 일본과 2차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한 이 국면에서 미국으로 가서 한국의 입장, 그다음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참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번에 운명과 같은 건데 아까 얘기했나 모르겠네. 기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발끈 하셨다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라도 한다. 이거 어떤 풀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요. 외교도 그렇고 사인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한미일 뭐 소위 말하면 동맹을 깨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걸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깨지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 김민석 원장님 뭐 맡으셨죠? 그 일본 지금 이 국면에서 사실 그 회의 때문에 좀 하셨잖아요. 그러셨구나. 또 뭘 맡으셨는데요? 그 지금 정식 명칭은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죠. 그 당에 만들어진 이번 문제를 다루는 기구죠. 그래서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저도 거기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이건 매주 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전략, 뭐 외교안보, 통상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팀장들을 정하고 했는데 제가 전략 분야에 속하면서 근데 사실상 팀장들과 전략 단위가 같이 해서 한 몇 사람이 매일 점검을 하기로 해서 그 회의를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다시 좀 보게 돼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칭 자체를 좀 변경하는 게 적절치 않느냐 하는 내부 논의가 좀 있어요. 이게 제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보복이라는 게 저는 처음부터 그 표현에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뭘 해서 뭔가 잘못된 걸 해서 그에 대해서 보복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지 않아서 지금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대략 좀 방향이 모아진 것이 있는데 하여간 이 표현은 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에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대응하고 청와대에서도 대응하고 뭐 시민사회 학계 다 두루 대응하지만은 이게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결국 이것을 일본의 수장인 아베 총리가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는 전면전의 성격을 예고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특히 국내에서 이거를 일본 편이라는 게 좀 부적절해요. 아베 편을 드는 그런 잘못된 논객들이 특히 있어서 그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것이 우리가 뭐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워낙 일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데 국제경제 룰도 위반이고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이해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 차원에서 이번에 김 차장이 다녀왔고 그래서 김 차장의 표현들 우리가 뭐 중재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는 아베는 이번에 이렇게 도발을 하면서 적정선에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미국이 좀 정리해 주기를 지난번에 위안부 협상 때 오바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걸 바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 동맹을 안정시켜야 되는 그런 자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정 시기에 관여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정확한 상황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의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와 함께 저희가 또 지금 짚어야 되는 것이 WTO 일반 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상정이 됐고요. 이것이 24일부터 23일, 24일 23일, 예, 24일이죠.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으로 논의될 거고, 그래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가하겠다라는 게 이제 산업통상부의 입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정부나의 입장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건 일본이 잘못한 것, 그러니까 국제법이나 국제경제 질서를 어겨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대응하자는 거잖아요. 사실은 일본이 계속 한국한테 시비를 거는 게 왜 한국이 꼴대를 옮기냐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얘기할 때. 근데 이번에 보면 전형적으로 일본이 꼴대를 옮기고 있어요. 이거는 딱 시비를 건 후에 너네 왜 그랬니? 이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베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강제징용 문제 재판을 저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 있던 토론회에서 일본 내 비판을 받았어요. 왜 정치적 문제를 경제에 연결시키냐. 그러니까 또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WTO의 그런 정치적 네. 이유로 하면 이건 똑 떨어지게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차마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들고 나온 게 전략물자 유출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안보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사실상 뭐 화이트리스트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숨은 노린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관리 책임이 일정하게는 미국한테도 있잖아요. 그럼 야 미국 너네 이거는 못 보고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때릴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 대해서도 좀 시비를 건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의원들조차도 뭔 소리냐 이러고 지금 반증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저쪽에 다시 꼭 그건 아니고 이러고 두 번째 꼴대로 옮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꼴대가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한국 기업들이 너무 과하게 뭘 요청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부담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세 번째 꼴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첫 번, 두 번, 세 번이 일본이 이른바 자기네끼리는 자기네는 치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옳은 얘기를 해야 치밀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옳지 않으니까 치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 WTO 이사회에 우리는 가자. 그리고 저 전략물자 유출도 우리 한 게 없는데 너네가 해놓고 뭔 소리냐. 심지어 사치품도 너네가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국제 무대에서 조목조목 짚고 대응하자 해서 간 거죠. 그래서 WTO에서는 일반 이사회가 유엔의 경우와는 달리 유엔은 안보리가 최고고 사실상 총회는 그냥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반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 성격이 있어서 거기서 그 공론화한다라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아까 김현정 차장 얘기했지만 WTO 법률 자문가 출신입니다. 완전 그쪽에 특화된 전문가네요. 네. 그거 어쨌든 미국 변호사잖아요. 그냥 이거를 김민석 원장님도 미국 변호사시잖아요. 예. 네. 가세요. 빨리 저는 왜 안 가세요? 헌법 전문입니다. 아 예. 자, 미국으로 통상이 가시죠. 아니시군요. 통상이 아니래요. 아, 그런가? 헌법이래요. 헌법. 그렇구나.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거 써먹을 때가 곧 있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그날을 기다리며. 개헌 이제 제7공화국으로 들어가요. 아니, 그게 미국의 아니라 헌법 미국 전문. 헌법인데 이게 저는 나라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것을 한일 관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 적당하게 이 국제법 이거 사실 써먹을 때가 있을 기대하겠습니다. 거라고 예.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 새날에서 한번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본이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하는 국민 차원에서의 대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행을 가지 말자는 얘기도 있고 불매 운동이 또 자발적으로 되는 면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야 이런 불매 운동이나 여행 가지 말자 이런 건 말고 다른 측면에서 뭔가 어떤 그 네티즌은 개싸움은 국민이 할 테니까 정부가 알아서 외교는 하세요. 뭐 최고다 최고. 이렇게도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신데 국민적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자발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불매 운동부터. 여행업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일본 관광객은 한국 관광객이 750만 명이 일본을 가고 6조 4천억 원을 쓰고 일본은 300만 명이 와서 2조 6천억 원을 쓰고 있어서 일본의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 2.5배라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 가서 쓰는 돈이 많다는 거고 특히 이제 이거는 지역의 자치단체의 많은 예산 수입으로 많이 책정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자제를 한다 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게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운 정부냐 이 정부가 그러니까 하루에 국민투표로 당선된 정부가 아니고 20여 차례의 촛불을 통해서 엄동소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내고 문재인 정부를 촛불로 세운 정부인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수출 규제 조치로 압박해 들어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 이걸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 속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8일부터 10일 동안 그러니까 3일간 8일부터 10일 3일 동안 신규 예약 인원수가 평소에 비해 하루 400명 정도가 감소했다는 거니까 1,200명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약했다가 유약금을 물고 안 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야 뭐 일본 가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안 가면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럼 각 지역에 일본의 명소라고 막 가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줄었어요. 만약 우리 사드 때 중국인들 안 오는 것처럼 그 자체가 바로 선거에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매운동도 괜찮고 나쁘진 않은데 이제 불매운동 잘못하면은 한국에서 고용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여행을 가지 말자가 지금 어떤 바람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회의에서나 뭐 이런 데 나왔던 얘기와 관련성이 좀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면은 일본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이 막 이런저런을 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일반 대중,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최근에는 하도 저렇게 펌프질을 하니까 그냥 막연한 뭐 반한 또는 혐한 이런 게 일어나는 측면이 있지만은 대개 일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 언론들이 워낙에 아주 그냥 가짜 뉴스를 제도적으로 흘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정확한 팩트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육 자체를 가령 일본이 옛날에 전쟁을 이렇게 했는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자체 일본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최근 상황도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령 아까 우리가 꼴대로 옮겼다. 이런 팩트인데 이건 팩트만 그냥 전달해줘도 되는 건데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옮겨서 일본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SNS로 많이 옮겨주고 필요하면 우리가 당에서 지금 아까 위원회에서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좀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런 거 일본어로 전달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나 조선일보 일본판 아시죠? 네. 거기다가 올리세요. 조선일보 우리나라 조선일보 일본판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많이 본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네요. 특히 이제 일본 정가에서는 조선일보가 한국의 여론을 50%를 조선일보 통해서 장악하고 있다. 여론 한국인들이 조선일보의 영향이 한 50%가 된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왜 가스 불화수소? 그것도 조원진 의원이 정부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썼고요. 조선일보 인터넷판 일본판에 그게
좋은 말씀이네. 보도가 돼서 댓글이 많이 달렸다 이제 이런 좋은 얘기거든요. 말씀인데 그거 지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나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종래에도 그런 구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주 이게 막 아주 내놓고 그러는 건데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한 것을 일본 언론이 받아쓰고 그거를 한국의 저 이른바 일부 언론이 받아쓰고 그거를 한국 극우 정치 세력이 이렇게 말로 하는 이런 유통 구조 또 그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구조 거의 국제적인 그 아베 세력 분업 구조죠. 이게 지금 있거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전형적인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거나 그거를 한국에 관심 있는 저 1어가 되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 아니 뉴스를 볼 때 구글 그냥 자동 번역기 그러니까 돌려도 지금 돼요. 하신다는 말씀이니까 그걸 보는 건 좋고요. 또 하나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이것이 그 일본 아베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세를 취해야 돼. 일본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일본의 양심적인 세력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시민사회 존재. 이 부분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연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노총이 일본의 그 노총과 그 위원장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저 문제 제기를 해서 일본은 사실은 분위기가 이런 문제 갖고 한국에 편드는 게 좀 부담스러운 국면인데 어떻게 일본 노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 한국 노총 위원장이 그 국제 노조 회의 이런 데서도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국민 민중들의 차원에서의 어떤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연대 노력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오늘도 떠오르는 말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일본 토론회를 언어로 봤거든요. 네. 굉장히 치열한데 야당의 그 대표들이 나와서 아베 엄청 공격합니다. 지금 아베 지지율이 7%가 떨어졌습니다. 그 토론회 내용을 저도 좀 봤거든요. 네. 보셨어요? 네. 일본어 하시네요. 좀 해요. 네. 근데 그 공명당, 민사당, 예. 뭐 이런 쪽 야당들이 그리고 사실은 자민당 내에도 파벌이 여럿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아베 측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야 너네 왜 강제징용 이런 거를 갖고 경제에다가 붙였냐. 네. 이거 너 잘못하면 이건 우리가 역공당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쪽에서도. 그리고 이게 꼭 외교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지 왜 이딴 식으로 하냐라는 얘기를 일본 야당들이.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자민당이 워낙 세고 나머지는 좀 그렇죠. 워낙 세가 약하잖아요.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 근데 그게 워낙에 전체적인 일본의 보수적인 언론 분위기를 지금 묻혀가는데 최대한도로 그래도 알릴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일본인들이 실제로 이번 그 참여연 선거에 그 무엇을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이라고 보십니까?에 대부분 보면요. 개헌은 지금 아베가 직접적으로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헌은 7%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삶의 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공략을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조중동은 진짜 심각하더만요. 어제 그 조선일보의 보도 중에는 전 일본 상케이 서울지국장 말을 빌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헤드라인으로 다 써놨더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지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그게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한동안은 길을 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입장을 맨 앞장서서 주장해왔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어떻게 버젓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에서 쓰는지가 정말 나쁘끄러운 일이고요. 곰곰이 되짚어 보면 이게 이명박 때도 독도를 가서 한일 관계를 완전히 경색시키고 가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당시에는요. 그다음에 박근혜는 아베랑 뭐 패싱한다, 악수도 안 한다. 그런데 또 위안부 문제는 국민 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내서
아카일로를 걷게 만들었던 건데요. 이게 언론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타령하면서 그게 결국은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형국으로 가는데 그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물론 이제 새날에서 토착 외고 박멸 뭐 이거를 제일 먼저 미리 어째 알고 이렇게 선도에 섰는지는 참 우리는 참 신기해요. 그냥 그죠? 얻어 걸린 거죠, 뭐 우리가 네. 뭐 어떻게 돼? 우리가 뭐 다 얻어 걸린 거예요. 근데 진짜 예, 이번에 예, 어쨌든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다음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처럼 이번에 일본의 이런 악랄한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두 번 다시 일본이 대한민국을 호락호락하게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짓돈 마냥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습성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하여간 이번에요. 근데 내놓고 친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적당하게 숨기고 있던 교묘한 친일들이 발톱을 다 쫙 드러냈어요. 이게 총걸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 잘 우리가 걸러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그 얘기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자민당 한국지부 아니구나. 자한당? 자한당. 자민당의 네. 한국지부 자한당. 네. 아까 어떤 분은 총선은 한 외전이다 이렇게 한일전도 아니고 이제는 한 외전. 하여간 자민당의 논리를 자민당 아베파의 논리를 이렇게 한국에서 전파하거나 사실상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짚어볼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이 마침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역풍에 대한 궁여지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본은 원론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말 한마디 하고 100마디를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고 붙이던 자들인데 불과 이틀 전에도요. 5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초당적으로 지금 문제를 대처하는 논의를 해보자 했더니 나는 1대1 아니면 안 만나. 사진 찍기 네. 용쇼에는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여론에 밀려서 사실 이렇게 표현했죠.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을 수용한 거죠 지금. 여론에 밀린 거죠 지금. 그러면서 예교 라인 전체를 사퇴시켜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일 특사, 대미 특사를 파견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했잖아요. 근데 대일 특사는 사실은 일본의 그 제재 조치가 나오자마자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제 그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 등 만나서 문희상 의장하고 만났을 때 이미 방일 외교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의 일본에 대한 그 규탄 결의안을 그러니까 발표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일주일을 또 허송세월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전격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은 이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졸다가 들켜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도 국면 전환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자회견밖에 할 게 없다. 이제 이래서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만시지탄이죠. 그러니까 한 열흘 가까이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높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이고 극복 가능한 위기다라고 보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가반수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앞으로 더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도된 거다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의 추세 때문에라도 이 토착 외구 집단이다라는 게 더 굳어지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 국면에서 이게 다 기대와 달리 자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자한당 지지율도 떨어지잖아요. 아베 지지율도 떨어져, 자한당 지지율도 떨어져. 이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뭐 일본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본심이 뭔지 참 그 진정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아이 그렇게 하면서도 뭐 외교 라인을 싹 바꿔라. 그것의 전제는 여전히 일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빌미를 줘서 그런 것처럼 계속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 아유 참 찌질해요. 딱하다. 예, 찌질해요. 딱하다. 진짜. 근데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방송을 쭉 모니터를 해 보면은요. 대놓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할 줄 몰랐냐? 왜 미리미리 대응하지 못했냐?' 내지는 일본 정부랑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버젓이 대놓고 하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만 언론도 이쯤 되면 그렇게 도를 넘어서 일본을 두둔하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국민들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솔직해야 네.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아니 말은 멋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좋게 만들었냐? 또 왜 이렇게 미리 못 막았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하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의 평상시 입장은 대부분 야 강제징용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강제징용 문제의 대부분 판결의 핵심은요. 그 한국에서 이렇게 일본의 불법 지배로 인해서 생긴 문제, 그러니까 불법 지배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동원이라는 그 전제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다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일본은 불법 지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 동원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냥 단지 개인에게 배상을 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확슬쩍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이 돈 물어줄 게 많다. 이거는 표피적인 거고요. 근본적인 전제에서 일본은 여전히 불법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이 이 문제를 정리를 못했죠. 그렇죠. 이 문제를 정리 못하고 봉인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라고 보는데 저쪽은 그냥 일본 제국에서 하나의 몸이었다가 분리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65년 한일협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박정희 때 그렇게 막 이렇게 봉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박근혜가 다시 위안부 협정으로 또 지금 한 번 더 못을 박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한국 법원의 입장이 딱 이제 정리돼서 앞으로는 이런 불법 지배와 관련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한국의 법적 근거가 헌법적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화들짝 떠는 건데 지금 외교를 잘했어야 한다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사실은 왜 이렇게 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까 이제 정부의 대응이 없지 않았냐. 미리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나올 거라라고 예상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럼 미리 또 우리의 대응은 뭐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라고 보고요. 정부의 주요 대응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7월 3일 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반도체 핵심 부품 사업 매년 1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7월 8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당적으로 방일단을 파견하고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채택을 합의했던 바 있습니다. 그다음 9일 날은 정부에서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추경안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10일 날은 30대 기업 총수 간담회를 개최해서 원천 기술 확보, 그다음에 수입의 다각화 등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인 김현종 2차장을 미국 워싱턴에 보냈고 그다음에 지난 12일에는 일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동조사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리고 14일 날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서 대미 외교 대일협의 주요 국가 대상으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고 각 부처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 국내 대응 방안으로는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재 부품 개발 산업 행정 절차 신속 진행하고 화학물질 생산 규제를 완화하고 R&D 분야에 주 52시간 특례 확대 검토 등 발빠른 대응을 했다는 점 친일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 좀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뭐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 광주가 가지고요. 그 세계 수영 그 개막식에서 무려 50분 동안이나 푹 주무신 분. 근데 진짜 분노스러운 건요. 이제 제가
그날 문재인 대통령 무안 갔다가 나주 가셨다가 우리 남평문 시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나주 옛날에 나주 남평이거든요. 남평읍 그렇죠. 근데 네. 광주 가셔서 이제 그 개막식 할 때 50분 동안이나 주무신 분이 생각해보면 5.18 행사 때는 오지 말라는 거 꾸역꾸역 와갖고 난리치고 도망갔잖아요 또. 근데 광주가 가서는 또 이렇게 졸아.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대구였다면 졸았겠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는 거기까지 미처 연결을 못 시켰는데 오늘 낮에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부산 분인데 아니 어떻게 광주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냐. 그거는 광주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 정말 이게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임해야 되는지가 그 사람의 본질인데 어떻게 50분 동안 근데요 언론에서 참 봐줘요. 꾸벅꾸벅이라고 단어를 어떻게 써요? 50분이면은 그거는 완전 푹 주무신 거죠. 꾸벅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거의 손은요 어. 거의 그냥 넋을 놓고 있는 상태고 뒤에 조영택 사무총장이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대통령 바로 뒷옆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다 바빠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피곤한 몸을 갖고 가서 행사장에 앉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졸려 보셨죠? 개막식이 어떻게 졸아요? 아니 졸려 보셨죠? 꼭 개막식 목을 떠나서 동네 행사든 빨리 뭐든 했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빨리.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졸아본 적 아니 없어요. 졸아 보셨죠가 아니라 졸려 보셨죠? 아니요. 잠도 안 와요? 네? 그럼요. 대중들이 보고 있는데. 저기는 그게 대단한 아니라 피곤하다는 걸 느끼어 보신 적은 있잖아요. 졸진 않았어도. 그럼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동 중에 어. 잠깐 피곤해서 졸고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렇죠. 있는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러니까 오던 우리 잠도 멈추죠. 김현 우리 부총장님은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행사장에 앉아 있으면 사실은 너무 피곤하면 졸릴 수 있죠. 물을 마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기네스북 수준이거든요. 대한민국 기네스북.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현재 여야 정당 지도자 한 50년 이후에 거의 한 70년 동안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오전 10시에 기념식 할 때 잠깐 졸았던 게 잡히긴 하죠. 1, 2초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8시 20분에 도착했고 문화행사 첫 번째 프로그램인 비세 분수. 요번에 그 수영 선수권대회가 평화의 물결 속으로인데 이 공연 때부터 졸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본인의 경각심도 없고 당의 주변에 있는 비서나 그 당 사람들의 경각심도 없고 그거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옆에서 뒤에서 조네 이러고서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너무 피곤하면 정말 자영투쟁하셨나로 그 피로가 안 풀렸나? KTX 타고 가시면서 주무시면 됐었어요. 하여간 참 그렇습니다. 그날이요. 황교안 씨 일정이 4개였대요. 공식적 일정에. 근데 졸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그 일정 직전에. 그 오전에 네. 당원 협의회 교육하는데 누가 졸았나 봐요. 그러니까 조는 건 아니지 하고 또 주의를 줬던 분이 또 대통령 바로 뒤에서 조는 보통 이게 공부 못한 애들 특성인데 뒤에 앉아가지고 숨어서 조는 거 있잖아요. 이건 대놓고 샀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 같고 이런데 또 하면 그것도 그렇죠. 폄하. 폄하는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이 무슨 모범생이네 미스터 험이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이 사람은 스타일이 진짜. 근데 그런 정말 사람이야. 다양한 걸 많이 많은 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죠? 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약점을 노출한 사람 정말 처음 보는 거였어요.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 와중에 사실은 전국은 또 계속 별로 잘 풀릴, 그러니까 추경을 놓고 잘 풀릴 것처럼 안 보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정경도 회의문을 낸다, 또 그것을 추경 처리와 연계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열었을 뿐이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가장 시급한 그리고 그토록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풀어야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추경 처리 이런 곳에서도 협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패스트트랙 이 고발 사건에 대한 진도는 또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나경원 씨가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조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나간다 이렇게 걸었고요.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 회의만 하고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추경 안 하겠다는데 지금 추경이 사실 이번 주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회의 기간이 추경이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해야죠. 근데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조항 중에 하나가 추경안을 심사하고 특히 재난 추경안을 우선 검토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합의안에. 근데 그거를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또는 다른 의제를 또 엮어가지고 국정조사죠. 국정조사 네. 또 요구하는 건데요. 하여튼 상종 못할 인간들입니다. 진짜 낫지 두껍기로는 무슨 뭐같이 두껍고요. 근데 예상 어떻게 하세요? 북한 그러면? 성명서가 그거 보면 찰진 표현들이 많은데 그잖아요. 뭐 인간의 탈을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렇죠. 표현하는데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내거는 이런 이 무수한 조건들이 마치 일본의 아베 정권의 아까 얘기했던 꼴대 옮기는 그런 수작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고요, 두 분은? 아니, 추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경이요. 말할 수 추경은 없죠. 지금 19일 날 깝깝하시죠? 이인영 원내대표 엄청 깝깝하겠어요. 19일 날 18, 19 하자는 거고 우리는 정경두 장관 해임 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오늘이 15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뭔가 또 그 결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쉽지만 않다. 이 반도체에서 또 3천억 더 얻는다 그러는데 이거 뭐 이러다가 진짜 추경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 죽겠네. 그래도 해야죠. 아까 우리들이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해도 저는 사실상 늦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딱 그 설 아니에요, 그 설. 한국 경제를 나쁘게 해서 아베가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의도한다. 뭐 이런 게 바닥에 퍼져 있는 썰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거의 같은 기조라고 네. 봐야죠. 아베의 그 기조와 뭐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미 그런 생각인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이거 뭐 저희가 이건 더 말씀 안 드려도 듣는 분들이 다 아실 거기 때문에요. 거기까지 하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요 얘기만 조금 더 해볼까요?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얘기 조금 해보죠. 일단은 먼저 대통령께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못 지키게 돼서 송구스럽고 보완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이제 그 사과를 하신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김상조 실장 얘기는 그 소득주도 성장 폐기는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최저임금 인상을 좀 이렇게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까지는 아니었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는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을 조정 보완하는 것은 또 정책 집행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말씀을 통해서 기대를 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그랬듯이 정책 수단이 다양한 거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을 문재인 케어도 그 그럼요. 중에 예. 하나고요. 네.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건데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는 임금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 자영업자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제일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럽식의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기도 한데 원래 근데 그 최저임금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여러 정책 중에 하나였고 전체적으로 생활비를 다운시켜주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다운시켜주는 거에는 뭐 가장 큰 비중인 뭐 주거비도 있을 수 있고 의료비도 있을 수 있고 복지. 교육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어떤 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된 거 아니냐라는 이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국민적 이거는 이제 김상식 실장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국민적 공감대, 즉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상률이 조금 가팔랐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일부 하되 전체적인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정책들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의 어떤 비용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또는 최저임금이 아닌 영역에서의 복지를 확대하는 이쪽으로 보완하겠다. 이거는 늦추지 않고 예. 더 강화해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이제 다른 정책 패키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면 되고 그에 대한 어떤 뭐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것이 물론 최저임금 자체도 이렇게 인상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대목들도 있고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하여간 일단 김상주 실장의 설명은 그런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은요. 이제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020년에 8,590원이 인상률이 지금 2.9%잖아요. 근데 2.9%가 역대적으로 있었나 싶으니까 2010년에 2.75% 정도가 있거든요. 있긴 있어요. 비슷한 숫자로. 나머지는 이렇게 낮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또는 뭐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또는 뭐 기업들, 대기업들의 반발이 좀 있다고 해도 저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거 아니다. 뭐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에는 개혁의 후퇴라고 보거든요. 지금 2018년에 16.4% 그러니까 그때 1,000원 조금 더 올랐었죠. 1,060원. 근데 지금 이게 2.9%가 오르고 나면 2018년에 16.4% 올랐던 것은 사실 의미가 사라져 버린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 임기 안에는 10,000원을 만드는 그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박수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다수가 좀 뭐 예를 들면 뭐 청와대 오더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누가 속이 편하겠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그러니까 1차분 올릴 때도 그러니까 상당한 폭으로 인상을 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당도 그랬고 청와대도 굉장히 그때는 오른 게 왜 놀라웠다. 저렇게 예, 놀랐지 그랬던 뭐 이런 거고 얘기가 이번에 이 결과도 사실은 청와대가 무슨 1차에도 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의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심리인 거로 그러니까요.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결론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일단은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내면서 아울러 이제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제가 뭐 원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장률 플러스 물가 이 어떤 인상 이런 부분 정도는 맞춰가는 것이 가장 미니멈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비했을 때는 야 이게 사실상 오히려 더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뭐 있는 그대로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또한 비록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나 또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약을 어겨서 공약을 결과적으로 어기게 돼서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런 정도를 지금 못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그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김상조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들을 더 강화함으로써 일단 이 국면에서는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노한다고 막 뭐가 떨어지고 그래요. 나경원 씨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최저임금 결정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많다고 재협상해야 된대요.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양심이 없어 양심이. 뭐 이런 세력이 다 있습니까 진짜. 아이고 갈 길이 아. 멀고도 험난하죠. 그러나 가야겠죠. 자, 혹시 오늘 두 분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는 아까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다 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더 듣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뭐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한테는. 유승민 씨가 그랬잖아요. 아베를 만나야 된다고 일단은. 선거운동 기간에 어떻게 만나요? 참나 원. 가서 무릎 꿇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야 만나는 거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저렇게 식민사관? 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은근히 즐기면서 거기다 숟가락 얹으면서 자신들은 되게 스마트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대책 없이 원래 원인 제공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저 유승민 의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참 이게 그나마 저기서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 저렇구나 하는 건 제가 참 개탄을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북한하고 중국에는 저자세를 하면서 그 다음은 뭐 점점점인데 그럼 북한하고 중국에는 저자세를 하면서 어떻게 왜 일본에는 고자세를 하냐 이런 뜻인 거지.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게 다 좀 죄송합니다. 개소리인 경우가 많아요. 시원하다. 아니 왜냐면 요새 하는 소리 보면요 저쪽에서 아니 뭐 왜 이렇게 됐는데 뭐 저 총리가 외국을 가냐는 둥 뭐 강경화가 외국을 가냐는 둥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외교는 뭐 했냐는 둥 그 사람들의 속내를 그냥 까라고요. 까는 거는 아까 얘기했처럼 왜 강제징용 판결을 좀 일본 마음에 좀 들게 안 해줬냐. 왜 저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했냐.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자기 속내는 다 감춰두고 이게 제가 누구를 어떤 민족적인 표현으로 어떤 소위 어떤 나라의 민족성 이런 얘기하면 아주 일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주 나쁜 사람들 얘기할 때 하는 것처럼 아주 이중적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속마음 숨겨놓고 딴소리 하는 거. 그걸 일본 말로는 제가 아까 일본어로 조금 한다 그랬잖아요. 전형적인 표현으로 그 혼내와 다떼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내가 본심은 따로 있으면서 늘 딴소리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가 존재해요. 근데 딱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따라하냐. 속내를 깔아 그냥 그거 깠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반문특위라고 그게. 그러니까. 반민특위라고 한 게 아니라 반문특위라고 했다니까. 제가 유승민 의원 얘기하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낫다는 사람 수준이 그런 뭐 아예 저기는 역사적으로 참 한계가 너무 명료하구나. 저는 끝으로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날이 정말 앞서가는 탁견이 있어서 그리고 새날이 아니라 제가 어젠가 우리 저 푸른나무님한테 텔레그램인가 카톡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다음 총선이 한일재련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언제였죠? 온라인상에서 그걸 여쭤봤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와 아마 나베가 나경원 의원이 뭐 반민특위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한 망언을 한 때 아니었냐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보다 훨씬 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누구의 눈에나 이것이 선명해졌던 나경원의 반민특위 발언보다 더 이전에 그 얘기가 이미 온라인에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다음 총선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탁견이고 놀라운 어떤 집단지성이고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그거는 저때 아니에요?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에 협조하겠다. 네. 그거 나오면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이렇게 발전되면서 일본이 굉장히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게 된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일본 발이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오고, 그게 예. 반민특위 나경원 발언보다도 훨씬 먼저죠. 나온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반민특위 문제가 논란됐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야, 우리가 반민특위로 친일 잔재 청산을 못해서 문제였다는데 여러분, 친일 잔재 청산을 못하고 반민특위가 좌절했던 것의 가장 큰 문제는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친일파가 이 사회의 주류가 된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주류가 됐기 때문에 다음 총선은 결국 우리 모두가 반민특위 위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좋으신 모두가 말씀이네요. 반민특위 위원이 돼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반민특위 위원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던데. 온 국민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달라졌죠. 막 법정에서도 그러니까 100년 전과도 다르고 50년 전과도 다르고. 발견되고 그러던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새날의 진정한 주인인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또 새날의 그 애청자, 가족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과 열정과 또 지혜, 선견지명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일본,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님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국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친일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연명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1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